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일상 속에서 겪은 가장 황당한 일을 이 자리를 통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흔한 연애 사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복잡하고 더 섬뜩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기괴한 사건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독서 모임에 자주 나갔습니다. 책을 통해 위로받고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가 저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우.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교양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비싼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있었어요. 마치 재벌가의 자제처럼 말이죠. 그가 웃으면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드라이브 할래?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곧 황홀함으로 변했습니다. 준호의 차는 외제차였거든요. 매끄러운 검은색 고급 세단. 시트에 앉으면 스스로도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의 고급스러운 차였습니다. 차 어때? 올해 새로 구입했어. 가격대가 있어서 관리가 좀 까다로워. 준호는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단독주택들이 줄을 지어 있는 그곳.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기 봤어? 저 집. 준호가 손가락으로 한 대저택을 가리켰습니다. 담장이 높고 대문이 크며 정원에는 고급 조경이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재벌가의 소유일 법한 집이었어요. 저기가 뭐예요? 저는 순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무언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인가? 그 말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엄청났습니다. 준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견기업의 임원이셔. 어려서는 좀 힘들었지만 나이 먹으면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도 앞으로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의 말들이 하나하나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뇌의 어딘가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이게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곧 다른 감정에 묻혀버렸습니다. 행복함, 설렘, 그리고 비현실적인 희망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재벌들하고도 친분이 있어. 삼성, LG, 현대. 그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 휴대폰 번호도 갖고 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거군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마치 영화의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재벌들의 휴대폰 번호? 그런 정보를 어떻게 갖고 있을까? 이 시점에서 저는 그 의문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렇거든요. 사랑 앞에서는 의심도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들이 자꾸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대기업에 추천해 줄 수 있어. 너는 지금 회사에서 뭐 해? 저는 중소기업의 평사원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이지만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제 꿈이기도 했어요. 정말요? 저는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나 좀 봐. 내가 말하는 일들이 실현되지 않은 적이 있어?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의 말들이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입한테는 이런 조건을 못 줘. 내가 회사 센터에 있을 때 얘기해서 추천해 줄 거야. 그럼 거의 확정이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저의 가슴은 설렘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꿈꿔온 대기업,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생기는 건가? 그런데 일주일 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싸웠잖아. 정리하자고 했잖아. 준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네,
뭐라고요? 우리 싸웠나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던 사이인데, 뭐예요? 준호, 우리 언제 싸웠어요? 너 맨날 같은 말 반복하잖아. 기억 안 나? 지난주에 너랑 있으면서 심심했어. 그래서 정리하자고 했어.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준호는 약속을 항상 당일에 정해놓고는 갑자기 이유도 불명확한 싸움을 벌인 후 그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계획적으로 말이죠. 특히 이상한 점은 준호가 추천해준다고 했던 대기업, 면접 전날이면 어김없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회사 정보도 찾아봤고 면접 예상 질문도 풀어봤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됐습니다. 준호가 추천해 줄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면접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준호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 말을 못 해봤어. 근데 언제 말해 주실 거예요? 금주 중에 아니면 내주에. 그럼 확정이야. 하지만 금주는 가고 내주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싸움과 약속 취소가 계속됐어요. 마치 일부러 저를 좌절시키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순간 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할까? 왜 항상 면접 전에만 싸우는 거야? 이게 정말 우연일까? 결국 저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 우리 그 회사 주소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왜? 뭐 하려고? 그냥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요. 준호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검색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심장이 철렁하는 기분을 안고 말이죠.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다른 업체였습니다. 간판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중소건설사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대기업?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준호가 알려준 대기업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준호라는 임원님이 있나요? 누구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추천해 준다고 했거든요. 여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감, 그리고 혼란, 모든 게 거짓이었단 걸 깨달았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 뭐 하는 건데요? 저 주소는 완전히 다른 회사고 당신이 말한 임원님도 없다고 했어요. 아, 그거는 뒷거래야. 고위 임원들하고 하는 뒷거래라서 감춰진 거야.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믿어.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보여줬어요. 봤지? 여기 내 이름 있고 연봉도 적혀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는 그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글씨가 무언가 달랐거든요.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호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말이죠. 준호, 이 계약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뭐 하는 소리야. 회사에서 주는 거지.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알 수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주는 근로계약서의 형식은 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저를 속였어요. 대기업으로 취직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계속 미루고 취소하고 경찰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금전적 손해를 입으셨나요? 아니,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이 정체 모를 고통. 내가 겪은 이 모든 일이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저는 준호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했고 직접 파견업체에 연락을 했어요. 김준호라는 직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냥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의 모든 설렘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백마 탄 왕자님은 그저 운전기사였던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렇게 일부가 끝났습니다. 제가 겪은 가장 황당한 사기극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섬뜩한 진실이 뒤에 남아 있었거든요. 운전기사. 그 두 글자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실제로는 누군가의 차를 몰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저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돌아온 그날, 제가 받은 충격은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너 경찰서 간 거 알아? 준호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경찰서에 간 사실을 누가 준호에게 알렸을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저는 그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나는 너를 진짜 사랑했어. 나도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짜 좋았어. 너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자. 설명할 게 있어.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니라는 걸. 뭔가 더 깊고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저는 그 문자들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했어요. 매일 밤, 때로는 하루에 수십 개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문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너 강남역 카페 갔지? 무슨 옷 입고 있었어? 너 정말 예뻤어.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간 장소를 어떻게 아는 거죠? 그건 텍스트로는 전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준우, 이건 스토킹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를 잃고 싶지 않은 거야. 다시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게 뭐 하는 소리죠? 스토킹을 하면서 다시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니요? 그것도 제가 분명히 거절했는데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토킹입니다. 저 남자가 저를 따라다니고 제가 어디 가는지 알고 있고 계속 연락을 해와요. 그런데 경찰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금전적 요구를 받으셨거나 신체 위협을 받으셨나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경고 수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법은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심리적 학대, 가스라이팅, 스토킹. 그 모든 게 법으로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행동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불안했고 집에서도 불안했어요. 어디서든 그가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직장의 총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요? 고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꾸 당신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제 직장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객 행세를 하면서 저를 찾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어둡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상담사는 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스토킹이에요. 그가 당신을 하나의 대상화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마치 소유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해요? 돈도 못 받았는데.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심리적 결핍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운전기사,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것만으로는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래서 그는 당신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던 겁니다. 거짓된 신분으로 당신을 사로잡고 당신이 자신을 따라다니게 만들고 당신을 조종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갑자기 준호가 불쌍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한 거네요. 아무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를 누군가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어두웠을 뿐이죠. 그 이후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준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도 때로는 피해자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심리의 미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일까? 약 3개월이 지난 후 준호의 문자가 끊겼습니다. 연락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안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말이죠. 그리고 예상은 맞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준호가 저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위치 태그, 제 사진들에 대한 집착적인 댓글, 심지어는 제 친구들의 계정까지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인생 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준호가 근무했던 회사의 사장님과 접촉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저에게 준호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그 청년, 좋은 운전기사긴 한데 요즘 좀 이상해요. 자기가 마치 회사 임원인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손님들 앞에서도 마치 자기가 회사를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굴어요.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재벌가의 가십, 고위급 인사들의 휴대폰 번호 같은 걸 마치 자기 것인 양 얘기해요. 그가 항상 남은 시간에 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내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정도는 되겠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준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을 증오했고, 그래서 남을 통해 그것을 잊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제가 준호에게 한 일이 뭐였을까요? 저는 그의 마약이었어요. 잠깐 동안이라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마약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약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제 앞에서 사라졌어요. 아마도 다른 여자를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허세 뒤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또 다른 사람을 해친다. 요즘 사회에서 준호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SNS에서는 자신을 과장하고 거짓되게 표현하고 마치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뒤의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준호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초반부터 이상한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 직관이 맞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그 직관을 묻어버렸죠. 둘째, 큰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대기업 취직, 재벌가와의 인맥? 그런 게 진짜 쉽게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존감 회복, 누군가의 심리적 안정.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일이지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저는 독서 모임에 다시 나갔어요. 그곳은 제가 준호를 만났던 장소였죠. 그런데 그날 우리가 읽은 책의 주제가 자기 기만과 현실 도피였습니다. 한 친구가 제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남자가 너한테 한 거는 사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정신적 학대야. 그리고 너도 이제 그것을 인식했으니 이미 치유가 시작된 거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거짓된 신분, 거짓된 약속, 거짓된 사랑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인생에 흉터를 남기는 일입니다. 또한 저는 준호 같은 사람들에게도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남을 해치는 것보다 당신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당신만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그게 진정한 변화이고 진정한 우월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교훈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초반부터 이상하다면 그 직관을 믿으세요. 거짓은 항상 들통납니다. 다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것인가가 문제일 뿐이죠. 저의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